하늘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모습은 마치 살아 숨쉬는 유체 같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남 한복판의 우뚝 솟은 강한그룹 본사 건물은 마치 이 도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듯했죠. 하지만 그 화려한 빌딩 꼭대기 회장실에서 지금 들리는 것은 날카로운 언쟁 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무슨 초등학생입니까? 33살 된 어른이 자기 일정 하나 못 정합니까? 강현우는 창가에 서서 굳은 표정으로 아버지를 마주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강렬했습니다. 33살이면 어떻게? 그룹 후계자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직도 모르는 모양이구나.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고 매번 산으로 도망가는 너를 보면 화가 치밀어. 강석준 회장의 목소리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힘이 넘쳤습니다. 그는 탁자를 한 번 내리치고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일궈낸 제국이 저 아래로 펼쳐져 있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등산이 도망이라고요? 제게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저는 정상에 오를 때만 진짜 살아있다고 느껴요. 아버지가 이 회사를 통해 느끼는 그런 감정 말입니다. 현우의 말에 강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나이 때 나는 이미 2개의 계열사를 살려냈다. 하루에 4시간만 자면서 일했어.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복제품도 아니고요. 대화는 더 이상 진전이 없었습니다. 둘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마치 깊은 계곡과도 같았죠. 그 누구도 먼저 손을 내밀려 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실을 나온 현우는 긴 복도를 성큼성큼 걸으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의 비서 이준혁이 조용히 따라붙었습니다. 내일 설악산 일정 준비됐습니까? 이준혁은 망설이는 듯했지만 현우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만 날씨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기상청에서 강풍주의보를 발령했고 준혁 씨, 몇 년 동안 날씨 핑계로 등산을 미룬 적 있었나요? 이준혁은 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시는 이 젊은 회장 후계자의 고집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아니요. 하지만 이번은 정말 위험해 보입니다. 적어도 동행자 한 명은 혼자 가겠습니다. 현우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의 논쟁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번잡함 너머로 희미하게 보이는 산맥의 실루엣이 그를 부르고 있는 것만 같았죠.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 겁니다. 아버지께는 중요한 거래처 미팅이라고 해두세요. 이준혁은 이번에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깊은 우려를 담은 눈빛으로 현우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는 현우가 매번 위험을 무릅쓰고 산에 오르는 이유를 어렴풋이 이해했습니다. 현우에게 산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숨막히는 재벌가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으니까요. 다음날 새벽 현우는 약속대로 홀로 설악산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점점 도시에서 자연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의 눈빛은 점점 더 생기를 되찾아갔고 굳었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침내 그는 진정한 자유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설악산의 아침은 평화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안개가 산등성이를 부드럽게 감싸고 새들의 지저귀미 고요한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죠. 현우는 이미 해발 1000m가 넘는 지점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이는 진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게 단순해진다.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잠시 걸음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산 공기가 폐속 깊숙이 파고들자 온몸이 생기로 가득 차는 느낌이었죠. 이곳에서는 강한그룹도 후계자 자리도 아버지와의 갈등도 모두 저 멀리 아래 세상의 일일 뿐이었습니다. 현우는 배낭에서 지도를 꺼내 경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 그가 도전하려는 코스는 설악산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암벽 구간이었죠. 일반 등산객들은 접근조차 하지 않는 위험한 루트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런 위험이 주는 짜릿함이 필요했습니다.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그 긴장감이 말이죠. 어차피 내 인생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야. 등반 장비를 점검하며 현우는 다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숙련된 전문가 그대로였습니다. 안전벨트를 단단히 조이고 카라비너와 로프를 연결한 후 마지막으로 헬멧을 착용했죠. 모든 준비를 마친 그는 앞에 우뚝 솟은 거대한 암벽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자, 시작해볼까. 첫 발걸음부터 암벽은 현우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가파른 경사와 미끄러운 표면, 그리고 간헐적으로 불어오는 강풍이 등반을 방해했죠. 하지만 현우의 눈빛은 더욱 강렬해졌고 움직임은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순간을 위해 살았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현우는 암벽의 중간 지점까지 올라왔습니다. 땀이 그의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고 손가락은 바위를 붙잡느라 이미 붉게 부어올라 있었죠.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조금만 더. 그가 다음 홀드를 향해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강풍이 그의 몸을 흔들었고 발을 딛고 있던 작은 바위 조각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현우의 몸이 균형을 잃고 허공에 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안 돼. 그의 외침이 산속에 메아리쳤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우의 몸이 암벽에서 떨어져 나가 공중으로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로프가 그의 추락을 막아줄 것이라는 기대도 잠시 강한 충격으로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현우의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 회사의 모습,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33해의 시간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죠. 그때였습니다. 현우의 몸이 무언가에 걸려 급격히 속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충격이 전해졌지만 그것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절벽 중간에 자라난 단단한 소나무에 걸린 채 공중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특히 오른쪽 다리에서 느껴지는 격통이 그를 괴롭혔죠. 아마도 고절된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눈을 떠 자신의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는 지상에서 약 100m 높이의 절벽 한가운데 매달려 있었습니다. 위로 올라갈 수도 아래로 내려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전화기.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서비스 지역을 벗어났습니다라는 메시지만 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아무도 그가 어디 있는지 모를 것이고 이 위험한 등산로에는 다른 등산객들도 오지 않을 겁니다. 도와주세요. 그의 외침은 텅 빈 산구에 메아리치다 사라졌습니다. 응답은 오직 바람 소리뿐이었죠. 현우는 이제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점점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곧 밤이 찾아올 것이고 밤사이 기온은 급격히 떨어질 것입니다. 살아남아야 해. 현우는 고통을 참으며 자신의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배낭은 아직 등에 메고 있었고 그 안에는 약간의 물과 에너지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길어야 이틀을 버틸 수 있을 뿐이었죠. 그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자신이 지금 산과 죽음의 경계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늘에는 어느새 첫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라면 아름답게 느껴졌을 광경이 지금은 그저 냉혹한 현실만을 상기시킬 뿐이었습니다. 현우는 홀로 절벽에 매달린 채 길고 어두운 밤을 맞이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면서 현우는 희미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밤새 추위와 공포 속에서 제대로 잠들지 못한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죠. 그는 간신히 눈을 떠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의 상황을 더욱 선명하게 비춰주었지만 그것은 결코 희망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갈증을 느끼며 현우는 간신히 배낭에서 물병을 꺼냈습니다. 남은 물은 반병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모금만 마시고 다시 병뚜껑을 닫았습니다. 이 물을 최대한 아껴야 했기 때문이죠. 누구 없습니까? 살려주세요. 그의 외침은 다시 한번 텅 빈 산속에 메아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천천히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오른쪽 다리는 완전히 부러진 것 같았고 여러 군데 타박상과 찰과상으로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꺼낸 셔츠를 찢어 다리를 간신히 고정시켰습니다. 아버지. 문득 강석준 회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냉정하고 엄격했던 그의 표정이 지금은 왠지 슬퍼 보였습니다. 현우는 자신이 한 번도 아버지에게 제대로 된 효도를 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부러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마도 그가 또 회의를 빠지고 산에 왔다고 생각하며 화가 나 있겠죠. 하지만 현우가 지금 죽음과 맞닥뜨리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를 테니까요. 시간이 흐르고 해가 머리 위로 올라왔습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현우의 갈증은 심해졌지만 그는 물을 아껴야 했습니다. 얼마나 더 여기에 갇혀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강현우, 정신 차려. 살아야 해. 그는 자신에게 계속 말을 걸며 의식을 유지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극심한 통증과 추위, 그리고 절망감이 그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죠. 한편 서울의 강한그룹 본사에서는 이준혁이 불안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현우가 연락도 없이 이틀째 나타나지 않자 그는 마침내 강석준 회장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아들이 서학산에 혼자 갔다고? 강 회장의 얼굴에는 분노보다 공포가 먼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즉시 비서실장을 불러 모든 일정을 취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즉시 수색대를 꾸려라. 경찰, 산악구조대 모두 동원해. 비용은 상관없다.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평생 감정을 숨겨온 강인한 사업가의 가면이 순간 벗겨진 것이었죠. 이준혁은 즉시 산악구조대장 박기태에게 연락했습니다. 베테랑 구조대장인 박기태는 상황의 심각성을 바로 파악하고 최대한의 인원을 동원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실종된 지 이틀이 지났다면 상황이 심각합니다. 특히 그분이 선택한 루트가 일반인들이 잘 가지 않는 위험한 구간이라. 박기태의 말에 이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현우가 등산 일정을 말리지 못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한편 강한그룹 내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부회장 박진태는 강현우의 실종 소식을 접하자마자 은밀히 자신의 측근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것은 아쉬운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의 차가운 눈빛은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강 회장의 그림자 속에서 자신의 기회를 엿보던 그에게
후계자의 실종은 천재일우의 기회였던 것이죠. 이사회를 소집하라. 회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임시 경영 체제 전환을 안건으로 올리겠다. 박진태의 지시를 받은 비서는 조용히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박진태의 행동에 의구심을 품고 몰래 이준혁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서학산으로 돌아가 보면 현우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그의 물은 거의 바닥났고 체력은 극도로 저하되어 있었습니다. 의식이 자주 흐려졌고 추위에 몸은 경직되어 있었죠. 이러다가 정말 죽는 건가? 현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지금껏 그는 죽음을 두려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극한의 상황에서 느끼는 아드레날린에 중독되어 있었을 정도였죠. 하지만 지금 진짜 죽음이 그를 향해 다가오는 이 순간에는 그저 두렵고 서글펐습니다. 살고 싶다. 그의 입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새어나왔습니다. 계속된 갈증으로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쉬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눈을 감고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성취, 즐거웠던 순간들, 그리고 아쉬움과 후회들까지.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 눈물을 그리고 그의 생명까지 서서히 말려가고 있었습니다. 강한그룹 본사 18층 박진태 부회장의 사무실은 언제나처럼 정갈했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며 와인 한 잔을 음미하고 있었죠. 평소라면 결코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20년이라 참 길었네. 그는 자신이 강한그룹에서 보낸 시간을 생각했습니다. 항상 강석준의 그림자였고 능력이 있어도 인정받지 못했던 긴 시간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바뀔 순간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현우의 실종은 그에게 기회였으니까요. 부회장님, 이사들이 모두 도착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박진태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재킷을 여미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진지하고 근엄한 모습으로 바뀌었죠. 알았네. 가지.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사들은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강현우의 실종 소식은 이미 회사 전체에 퍼진 상태였고 주가도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불안정한 시기에 회사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자리였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진태는 무거운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는 듯했지만 그것은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강 회장님께서 아드님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지만 회사는 계속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역시 회사의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데 동의했죠. 박진태는 이어서 자신이 준비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강현우 부회장이 돌아올 때까지 제가 임시로 경영을 맡아 안정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물론 이는 완전히 한시적인 조치이며 모든 결정은 이사회와 협의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사들이 이 제안에 찬성했습니다. 회의는 예상대로 진행되었고 박진태는 마침내 자신이 원하던 위치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는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강한그룹에서 법무팀장으로 일해온 김 이사였죠. 그는 회의 내내 침묵을 지켰지만 박진태의 행동이 단순한 회사의 안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한편 설악산 수색 현장에서는 박기태 구조대장이 이준혁과 함께 지도를 펼쳐놓고 수색 구역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분이 정확히 어느 루트로 올라갔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설악산은 넓고 위험한 구간이 많아요. 박기태의 말에 이준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현우가 자주 가던 등산로와 좋아하던 코스를 떠올리며 지도 위에 표시했습니다. 현우 부회장님은 항상 도전적인 코스를 선호했습니다. 아마도 이 구간을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준혁이 가리킨 곳은 설악산에서도 가장 위험한 암벽 구간이었습니다. 박기태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곳은 전문 장비 없이는 접근도 어렵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날씨가 좋지 않아 수색이 더욱 어려워요. 그때 이준혁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사 법무팀장인 김 이사였죠. 이준혁 팀장님, 회사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박진태 부회장이 임시 경영권을 확보했어요. 이게 단순한 경영 안정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준혁은 상황의 심각성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는 박기태에게 간단히 상황을 설명한 후 수색을 계속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구조대장님, 저는 잠시 서울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현우 부회장님이 없는 동안 회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기태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수색을 지휘할 것이고 이준혁은 회사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준혁이 서울로 돌아가는 동안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현우의 안전도 걱정되었지만 회사에서 벌어지는 박진태의 움직임도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더 큰 음모가 있다고 직감했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현우 부회장님을 찾아야 해.
그는 자동차 핸들을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박진태의 과거 행적을 조사해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묻혀있던 뭔가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니까요. 설악산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현우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그는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물은 완전히 떨어졌고 극심한 탈수 상태에 이른 상태였죠. 주의와 고통 그리고 절망감이 그를 사망의 문턱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누구 없나?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대답은 없었죠. 현우는 점점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심정이 되어갔습니다. 그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죽음이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강한그룹 본사에서는 강석준 회장이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늘 바쁘게 움직이던 그였지만 지금은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의 탁자 위에는 현우와 함께 찍은 오래된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현우가 6살 때 둘이 함께 등산을 갔던 날의 사진이었죠. 이 녀석이 그때부터 산을 좋아했는데 강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는 그였지만 아들의 생사가 불확실한 이 순간만큼은 그도 그저 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꼭 살아서 돌아와라. 그러면 다시는 너를 강요하지 않겠다. 그의 속삭임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것은 가장 진심 어린 기도였습니다. 설악산의 5째 날 아침,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는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바위 절벽에 매달린 현우의 의식은 이제 거의 희미해진 상태였죠. 그의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고 얼굴은 탈수와 추위로 창백하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거의 모든 희망을 잃은 채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인가? 그가 마지막 힘을 다해 중얼거렸을 때 희미하게 깨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환각이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죠. 현우는 간신히 눈을 떠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5마리의 개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앞에 선 진돗개 한 마리가 현우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죠. 하얀 털에 당당한 자세를 가진 그 개는 마치 오랜 시간 이곳을 지켜온 수호신 같았습니다. 여기야. 현우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너무 미약해 거의 눈에 띄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돗개는 그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다른 개들은 뒤에서 경계하듯 서 있었지만 흰 진돗개는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놀랍게도 그 개는 현우가 추락할 때 끊어져 땅에 떨어진 등산 밧줄의 한쪽 끝을 물고 있었습니다. 개는 조심스럽게 바위를 타고 올라와 현우에게 가까이 다가왔고 마침내 밧줄을 그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대체... 현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개가 밧줄을 가져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밧줄을 움켜쥐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